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온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전국에서 올겨울 최강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추위에 한랭 질환 주의하시고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신문이나 방송 등에 게시하는 이 안에서 폐기하였다는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하여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제 정상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온라인 스캠 등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73명을 오늘 국내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김홍태입니다.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버스 한 대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총 1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버스 한 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승용차 한 대를 들이받고 건물로 돌진했는데요. 파란색 버스가 건물을 들이받은 채 멈춰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버스 창문은 산산조각이 났고 버스와 충돌한 승용차 뒷부분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2명이 다리 굴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을 포함해 총 11명이 경상을 입었는데요. 이들 중 중상자 2명을 포함한 7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와이드 17에서는 서대문역 시내버스 돌진 사고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는데요. 경찰은 우선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에 나섰으며 차량 결함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분석도 의뢰할 거라 전했습니다.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건물을 들이받은 시내버스는 앞서 중앙분리대와 잇따라 부딪혔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도로를 넘어 보행로까지 덮쳐 지나가던 행인 2명이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요. 버스 돌진 사고 목격자는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면 속도가 줄 법도 한데 돌진하는 속도가 일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버스를 운전했던 50대 남성 A씨는 경찰에 버스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고 진술했는데요. A씨는 회사 측에도 자신이 가속 페달을 착각한 것은 아닌지 사고 순간에도 확인했으나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진술했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에는 당시 버스의 결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버스 회사 관계자는 해당 버스의 최고 속도는 50km로 제한돼 있었고 사고 당시에도 버스는 제한 속도 미만으로 달렸다고 설명했는데요. 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우선 시내버스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하면서 돌진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고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살펴본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버스의 결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사고버스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계획인데요. 버스의 정비 이력 등 자료 확보와 함께 필요할 경우 버스 회사 관계자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위 보도는 사고 발생 시점과 장소, 피해 규모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전달해 시청자가 상황의 심각성을 빠르게 인식할 수 있어 보입니다. 현장 모습과 목격자 증언, 운전자 진술을 함께 담아 사고의 긴박함과 현장성도 살리고 있고 경찰 수사 방향과 국가수 감정 계획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레이크가 고장이라는 주장과 차량 결함 가능성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성급한 결론을 피하고 있습니다. 돌진 당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착각한 것은 아닌지 확인했다는 진술에서 앞으로의 결과가 어떨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에도 이와 비슷한 인도 돌진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유사한 시내버스 사고와 이번 사고를 비교해 보도에 따르면
전달 내용이 더 풍부했을 것입니다.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비슷한 사고들이 주변에 설치된 CCTV와 블랙박스 분석, 그리고 교통사고 기록 장치인 EDR의 분석 결과 대부분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혼동하여 일어난 사고로 밝혀졌었기에 이번 사고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버스 제동장치 결함이나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등 시청자가 궁금해할 내용은 조금은 더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 더 적극적이고 빠른 행정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멘트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전국은 지금에서는 경기도가 퇴직 이후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중장년층 등을 위해 베이비 부모에게 적합한 시간제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라이트잡 사업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중장년층의 일자리 고민이 늘어나는데요. 20년을 근무한 연료전지 관련 연구소에 퇴직한 56살 이정우 씨는 최근 경기도의 한 스타트업 회사에 취업했다면서 이 씨의 수십 년 노하우를 전수하고 경력도 이어갈 수 있어 만족감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는 중장년층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라이트잡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50세부터 64세 중장년층을 채용하고 있는 안전적인 근무 환경을 지원하는 기업에 1인당 월 4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라이트잡 참여 기업은 596개, 재취업에 성공한 중장년층은 2,3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4대 보험과 생활임금 적용 등 단순히 지원금을 받기 위한 가시적인 채용이 아닌 고용의 질도 향상됐다는 평가인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존감, 또 사회에서 내가 그런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자부심,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우리 사회가 사람답게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방송은 100세 시대라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중장년층 일자리 문제를 현실적인 사례로 풀어내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실제 퇴직자의 재취업 사례를 통해 라이트잡 사업의 효과와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내용을 수치로 표현하고 또한 도지사의 발언을 함께 담아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고용이 아닌 경력 활용과 자존감 회복이라는 가치를 강조함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라이트잡 참여 방식과 신청 절차, 직무 이용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정보도 제공하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하지 못한 중장년층의 어려움과 기업 입장에서의 부담도 간단히라도 제시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시나 도로 확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중장년층의 경험이 사회적 자산임을 인식하고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에 대하여 꾸준히 찾아보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멘트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뉴스특보에서는 지난 16일 새벽 서울 강남의 마지막 남은 판자촌인 구령마을에서 큰 불이 났다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불로 주민 180여 명이 거처를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령마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시작된 건 오전 5시쯤으로 검은 연기가 마구 솟구치며 신고가 빗발쳤는데요. 인근 야산으로 옮겨갈 우려가 제기되며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정광훈 서울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화재는 구령마을 사주구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6지구까지 연소가 확대되었었다고 전했습니다. 큰 불길은 약 7시간이 지난 뒤에야 잡혔는데요. 보온용 솜과 비닐, 합판 등 불에 타기 쉬운 자재로 지어진 판잣집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보니 불길이 빠르게 번졌으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었다고 전했습니다. 빈집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주민 258명을 대피시켰는데요.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4지구와 6지구 집들이 불에 타면서 이재민 180여 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강남구청은 인근 중학교 등의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강남구 호텔 등에 당분간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화재 발생 시점과 장소, 진압 과정, 이재민 규모를 시간 흐름에 따라 잘 전달하면서 사건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판잣집의 구조적 특성과 기상 여건으로
진화가 어려웠다는 설명도 당시 상황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가 없었으며 지자체가 임시 거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있어 공공정보로서의 역할도 충실했습니다. 이 화재 보도에서는 간단하게라도 구령마을이 안고 있는 주거의 취약성과 반복되는 화재 위험, 재개발 지원 문제 등도 함께 짚었다면 사고의 맥락을 좀 더 제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생활 여건과 필요한 지원, 향후 복구 일정에 대한 추가 보도도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자들에게는 피해 주민들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전하는 동시에 이 사고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과제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멘트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뉴스워치에서는 박경석 전장현 대표가 시위 중 경찰의 불법 연행된 데 대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대표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가는 박 대표에게 700만 원, 활동 지원사에게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박 대표는 지난 2023년 7월 버스 시위 도중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체포와 구금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전하며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위 과정에서의 체포 구금의 적법성 문제를 다루며 공권력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메시지도 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당시 시위의 성격과 경찰의 대응이 어떤 점에서 위법했는지 법원이 문제 삼은 구체적 사유를 좀 더 설명했다면 판결의 의미가 더 분명했을 것입니다. 특히 향후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이동권 시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간단한 해설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연암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미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미연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에 방송되는 리부팅 지방시대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문을 닫은 스키장과 함께 꺼진 마을의 불빛을 차분히 들여다봅니다. 대한민국 1세대 스키장의 몰락은 단순한 시설 하나의 폐업을 넘어 지방 경제가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현장의 자세한 상황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방송은 인파가 줄어든 스키장의 모습과 함께 시작합니다. 스키장의 불황은 여러모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스키장과 같은 대형 레저 시설의 폐업은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스키장은 단순히 스키만 타는 곳을 넘어 모든 이들이 모이는 광장이자 해방구였는데요. 그러다 세월이 흐르고 언제부터인지 환하던 스키장에 어둠이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엔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알프스 스키장으로 떠나봅니다. 이곳은 1974년에 개장해 오래된 전통을 자랑하는 스키장 중 한 곳이었는데요. 한때 동양의 알프스라고도 불렸지만 지난 2006년 운영을 중단하며 발자취를 감췄습니다. 과거 강원도는 4월까지도 스키를 탈 수 있을 정도의 기온이었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적설량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90년대 고성 알프스 스키장은 대한민국 청춘들이 몰리던 하얀 제국의 수도였지만 오래 유지하기는 어려웠던 겁니다. 스키장에 도착해 입구에 들어서자 폐허가 된 입구가 보입니다. 경기 침체와 기후변화와 같은 이유로 폐업 후 관리를 할 수 없었던 건데요. 스키장 마을의 겨울은 더 이상 설레지 않았습니다. 스키장이 폐업함과 동시에 마을의 활력도 사라진 겁니다. 이번엔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알프스 리조트를 들여다봅니다. 정문엔 팻말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스키장 내부로 들어가자 보이는 그 광경은 충격이었는데요. 오랫동안 관리를 받지 못해 과거 스키장이었다고 예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희미하게 쓰인 글자를 통해 이곳이 어디였는지 알아보는 게 유일했습니다. 스키장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사람들,
그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과거 스키장은 중산층의 상징이자 우리 경제의 은빛 훈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장의 시대가 끝나감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스키장의 폐업, 이건 단순히 뉴스 한 줄로 그칠 수 있지만 지역 주민들에겐 삶의 축이 뒤흔들리는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스키장 마을 한켠에는 희미한 글씨로 대여, 강습이란 글자가 쓰여 있었는데요. 이것만 봐도 90년대의 젊은이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을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스키장이 폐업하며 주변에 자리하던 수십 개의 스키 대여점도 문을 닫은 지 오래인데요. 겨울만 되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몰려들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강원도 춘천의 스키장으로 떠나봅니다. 춘천 일대의 강촌은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겨울 여행의 성지였습니다. 거기에 스키장까지 개업하며 겨울 여행지로서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10년 전만 해도 연간 이용객이 50만 명이 넘기까지 했다는데요. 지금은 전성기 대비 반토막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 전후까지 이곳은 접근성이 뛰어난 덕에 한때는 당일치기 스키 인구가 폭발적으로 방문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성수기에도 한산할 정도로 스키장 이용자 수는 확 줄었는데요. 대체로 해외여행을 선호하기 시작하며 예전과 같은 호황은 누리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평일엔 일부 구간을 축소 운영하며 재살과 인건비를 줄이고자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인구 소멸과 함께 스키장 불황에 있어 치명적인 이유는 바로 기후의 변화인데요. 수도권에 위치한 스키장들은 기후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존하는 국내 스키장 중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는 강원도 홍천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스키장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즐길 거리가 있는 복합 플랫폼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이 리조트는 여름엔 수영장, 겨울엔 스키 리조트로 또 봄, 가을엔 골프장으로 탈바꿈하며 수익 다각화를 시도해 계절별 맞춤 인파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도 스키장 운영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는 등 여러 영향으로 단기 순이익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놀거리가 많아지면서 기존에 스키를 타던 사람은 계속해서 타지만 새로 타는 사람들이 스키 대신 다른 것을 택하면서 유입 비율이 줄어든 게 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스키장의 폐장은 지자체의 세수 감소, 인구 유출, 마을 붕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지역과 공동체를 다시 뛰게 할 새로운 동력은 무엇일지 고민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미연 학생 이번 리부팅 지방시대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저는 지역과 공동체를 다시 움직이게 할 새로운 동력은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랬군요. 스키장 폐업으로 인한 지방 경제의 몰락은 더 이상 특정 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든 그리고 어디에서든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이 따로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살아가는 세상인 만큼 스키장 주변 상권에 국한된 논의를 넘어 우리 지역 사회 전반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은 무엇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 함께 깊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깊은 고민을 통해서 지혜가 나오는 법이니까요. 모두가 머리를 좀 모아봐야겠네요. 자,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미연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형이 구형되고 첫 선고가 나왔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선 법정은 그 자체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은 재판 과정과 태도 등을 차분히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인천대학교 안우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내란과 관련해서 현재 8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 모았던 내란 재판 구형 그리고 또 8개 재판 중에서 가장 먼저 선고가 나왔던 체포 방해 사건까지 관련 보도가 그야말로 본물을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교수님께서 언론은 어떤 점에 주목했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주요 언론들은 보수 진보 무관하게 윤 전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본인 체포 방해를 위해 동원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입을 모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전직 대통령이 재판정에서는 현실이 현대사의 비극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먼저 헤드라인을 살펴보면요. 동아일보는 1월 14일자 제목을 내란 우두머리, 윤 사형 구형, 조선일보도 윤 사형 구형이라는 간결한 제목으로 특검의 사형 구형을 보도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13일자 제목 또한 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 헌법수호 책임 져버려, 이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주요 비판 포인트를 보면요. 윤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태도입니다. 그랬군요. KBS는 윤 마지막까지 부하 탓, 30년 전 전두환 사형 법정서 선고라는 제목으로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남 탓과 억울함으로 일관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형이 구형된 후 1심 선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경향신문은 1월 18일자 사형 구형은 인권 후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도 마찬가지일까라는 기사에서 사형 선고를 둘러싼 이견을 소개했습니다. 예, 조은석 내란 특검 검사팀은 공도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를 보이고 신뢰를 구현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사형 구형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랬군요.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30여 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입니다. 네, 실제 선고가 되더라도 집행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만 사형 반대 측에서는 사형 선고가 명백한 인권 침해인 사형제 존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더 나아가 사형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을 영웅하거나 순교자로 비춰질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각 언론에서 다투어 보도했는데요. 조선일보는 여윤 사형 구형의 사필 규정, 국민의힘은 논평 안내라는 기사,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결론이라는 태도를 보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논평이 없었다고 짧게 사실만을 전달했습니다. KBS도 비슷하게 양당의 입장을 전했지만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당을 떠난 분이라며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국민의힘이 논평을 하지 않은 이유까지 설명했습니다. 예, 반면 한겨레 신문은 30년 전만도 못한 국힘, 전두환 사형 구형, 그땐 마지막 품이라도 있었다라는 기사에서 전두환 사형 구형 때 신한국당은 검찰의 구형은 역사 바로 세우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충분히 부응했다고 본다라는 논평과 대비시키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사건 이 결심 공판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결심 공판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측 변호인단의 지연 전략 때문에 하루 내에 끝내지 못하고 지연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를 두고 뭘 위해서 이런 걸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언론은 어떻게 분석을 좀 했습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측의 지연 전략에 대해 언론은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예, 언론은 김용현 측 변호인단의 장시간 서증 조사와 의견 진술이 결심 절차를 늘어뜨려 구형과 최후 진술이 연기되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러면서 법정 필리버스터, 침대 변론, 시간 끌기 등의 은유적 표현을 실제 기사 내용과 방송의 경우 앵커의 멘트 등에서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랬군요. 일례로 보면 동아일보의 1월 12일자 기사의 제목은 쥐기현 침대 변론 방치, 신속재판 지휘권 제대로 행사 안 해였습니다. 예, 언론은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의 장시간 서증 조사와 반복적 문제 제기를 우발적 지연이 아닌 계획된 전략 행위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즉 김용현 전 장관 층의 지연 전략은 결심 공판을 분리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온전한 하루를 확보하고 이렇게 충분한 최후 진술 시간을 확보해서 결심 공판장을 정치적인 무대로 만들자 하는 의도였다고 보는 것이죠. 예, 특히 변호인 측이 한 유튜버 채널에서 시간을 확보했다. 풀데이를 만들었다라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해석에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연합뉴스TV는 직전 내란 재판에서도 구형 절차 지연 전략을 펴온 변호인단이 이번에도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재판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를 어디에 좀 더 강하게 두는가는 언론사별로 다소 차이를 보입니다. 그렇군요. 동아일보는 위에 언급한 기사에서 변호인의 재판 지연 전략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재판장의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변론을 종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의 발언을 기사의 맨 앞에 배치하면서 재판부의 소송 지휘 실패를 부각시켰습니다. 예, 한겨레는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의 유튜브 발언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양측 간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음을 전했습니다. 예. 즉 일부 언론은 재판부의 매끄럽지 못한 소송 지휘를, 다른 언론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의 공모를 좀 더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랬군요. 자, 한편 뭐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의 재판 태도라든가 그 뭐 침대 변론 얘기가 나왔잖아요. 새벽 3시까지 이어진 느슨한 어떤 재판 운영 등을 놓고도 많은 언론들이 좀 쓴소리를 담아낸 것 같던데 어떤 평가가 좀 있었는지 짚어볼까요? 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태도가 부적절하고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예. 특히 사형 구형 순간 실소에 대해 여러 매체가 보도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사형 구형을 들을 때 헛웃음을 지었다는 보도도 나왔었고 옆에 있던 변호인도 웃음을 보였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예. SBS는 14일자 보도에서 자신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되는 그 순간 윤 전 대통령은 어이없다는 듯 실소를 지어 보였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경향신문도 15일자 1심 결심 공판을 분석한 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 내내 웃고 졸고 윤석열 끝내 반성하지 않았다며 진지하지 않은 모습으로 재판에 임한 자세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YTN은 17일자 보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 순간 법정을 채운 것은 방청석에서 터져나온 폭소와 욕설이었습니다. 며 법정의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재판의 무게에 어울리지 않는 법정 분위기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피고인과 변호인단이 결심 공판을 정치적인 무대로 만들려고 했던 모습을 전하면서 예. 재판부의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한겨레 신문은 1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장면을 상세히 전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분노와 자화자찬, 궤변으로 가득했다라고 논평했습니다. 예. 한겨레 신문은 윤 전 대통령이 소설 망상, 바보, 미친 사람 등의 거친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하거나 책상을 수차례 내리치는 등의 격양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리고 남은 재판들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달에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란 외환제 사건을 전담할 예정인데 언론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까? 네, 언론사들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을 1심 선고가 첫 판결인 만큼 예. 향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체포 방해 선고 때 공수처 수사 인정, 윤석열 내란 재판도 불리할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6일의 유죄 판결이 향후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했습니다. 기사에서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고 특히 주요 쟁점이었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내란 수사권과 국무위원회 심의권 침해 등에 대해 재판부가 위법성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윤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내란 핵심 가담자들 재판에서도 특검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반면에 동아일보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18일자 비상계엄은 각종 불법성 첫 인정, 내란 본류 판결에 미칠 영향은 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예. 한 부장판사의 발언을 인용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는 전망과 사건마다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결론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동시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워낙 뭐 많은 재판들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고 남아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의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끝으로 관련 보도에 대한 평가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헌정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국민 모두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 상세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언론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8건의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각 재판에 나오는 인물들만 수십 명에 이르다 보니까 예. 앞뒤 상황을 모르는 국민들은 언론 보도를 따라잡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공판 기일, 첫 선고 등 재판의 중요한 기점에서 각 사건의 진행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좀 더 친절한 보도를 기대해 봅니다. 예.
중계하듯 사실만 나열하는 보도나 스케치성 보도가 많은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예. 언론사 간 지나친 단독 경쟁 보도, 구독자와 시청자의 눈과 귀를 선정적으로 자극하고 재판의 본질을 흐리는 보도가 아닌 전문가의 분석과 국내의 평가를 더한 깊이 있는 보도도 함께 해주길 바라봅니다. 예. 이를 통해 국민들이 판단을 돕는 기사를 좀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인천대학교 안호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